겨울한개의 토지투자 완전 정복 시리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겨울한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하실 때 진짜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핵심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주제는 당신의 땅값은 이것이 결정합니다. 지목 vs 용도 지역입니다. 토지 투자를 시작할 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고 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 지목과 용도 지역의 차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지냐, 임야냐 이런 지목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사실 땅값을 결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목이 아니라 용도 지역이다라는 거죠. 초보자분들은 지목만 보고 섣불리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가들은 항상 용도 지역부터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실제 사례까지 곁들여서 쉽게 풀어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땅 볼 때 대부분 지금 모습, 그러니까 지목만 봐요. 대지네? 그럼 건축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지목은 대지인데 용도 지역이 보전 녹지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지목은 임야라서 그냥 산처럼 보이는데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면 오히려 개발이 팡팡 열리는 땅이 돼요. 그러니까 초보는 현재를 보고 전문가는 미래를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왼쪽 타일 초보 투자자는 말합니다. 이 땅 등기부 보니까 지목이 대지예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니까 바로 계약했습니다. 오른쪽 타일 반면 전문 투자자는 말합니다. 그 땅 지목은 임야지만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 샀습니다. 곧 개발 들어갑니다. 초보자는 토지의 현재 상태인 지목에만 집중합니다. 전문가는 토지의 미래 가치가 담긴 용도 지역을 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왜 전문가의 선택이 옳았는지 100%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개념, 지목입니다. 지목은 간단합니다. 그 토지의 현재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국가가 붙여준 이름표입니다. 매뉴얼 1.2장에 따르면 지목은 전밭, 담론, 임야산, 대지건축 부지, 국어도랑 등 총 28가지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지목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밭인 땅의 농지 전 용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면 지목은 대지로 바뀝니다. 즉, 지목은 동과 행정 절차를 통해 바꿀 수 있는 현재 상태일 뿐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이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용도 지역 때문입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축 가능한지는 지목이 아니라 용도 지역이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요. 번째 개념, 용도 지역입니다. 저는 감히 이것을 토지의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매뉴얼 2.1장에 따르면 용도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부여된 최상위 법적 규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땅에 1.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2.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3.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토지의 미래 가치 그 자체입니다. 용도 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지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기에 개인의 힘으로 변경이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용도 지역은 말 그대로 이 땅의 운명을 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 이걸 전부 용도 지역이 결정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목보다 용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죠.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토지 투자의 절대 원칙, 지목보다 용도 지역이 항상 우위다. 왼쪽 타일 최악의 사례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샀던 그 땅, 지목은 건축이 가능한 대지였습니다. 하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어보니 용도 지역이 보전 녹지였습니다. 보전 녹지는 개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지역이죠. 이 땅은 지목이 대지라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오른쪽 타일 최고의 사례입니다. 전문 투자자가 샀던 땅, 지목은 쓸모없어 보이는 임야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한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땅입니다. 이 땅은 지목이 임야라도 언제든 개발 가능한 우량 토지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지목이라는 이름표에 속지 마시고 용도 지역이라는 운명을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진짜 땅값을 결정하는 건 지목이 아니라 용도 지역입니다.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아도 웬만한 실수는 피하십니다. 다음 편 예고. 그렇다면 수많은 용도 지역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왕 중의 왕은 무엇일까요? 다음 2편에서는 바로 이 계획관리지역이 왜 토지 투자의 꽃이라고 불리는지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토지의 꽃이라고 부르는 계획관리지역,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보는지 완전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2025 토지투자 실무 완전 매뉴얼을 기반으로 제작된 교육용 정보이며 실제 투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지목보다 용도 지역이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용도 지역 중에서 투자자가 가장 사랑하고 또 반드시 잡아야 할 단 하나의 용도 지역은 무엇일까요? 바로 2편의 주제인 토지 투자의 꽃,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자부터 공장 사장님까지 토지 투자의 90%가 시작되는 곳, 바로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폐율 40%의 마법, 그리고 왜 계획관리지역이 토지 투자에서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지, 하지만 2025년 현재 모르면 그대로 지뢰를 밟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실제 투자 판단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딱 4가지로 나뉩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와 농촌 사이의 완충지대입니다. 도시지역처럼 이미 다 개발된 땅도 아니고 농림지역처럼 개발이 거의 막힌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은 중간, 규제도 중간, 하지만 기회는 가장 많은 곳입니다. 실제 토지 투자 시장을 보면 아파트처럼 이미 비싸진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도시가 될 가능성에 돈이 몰립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부터 공장, 물류 사장님까지 토지 투자의 90%는 이 관리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다 같은 관리지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의 운명이 갈립니다. 이 표는 무조건 캡처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3가지로 나뉩니다. 보전, 생산, 그리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내 땅의 건물을 얼마나 넓게 앉힐 수 있느냐입니다. 보전 관리지역과 생산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100평 땅에 20평짜리 집밖에 못 짓습니다. 반면 계획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입니다. 100평 땅에 40평까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토지 활용도가 2배, 자연스럽게 토지 가격도 1.5배에서 2배까지 높게 형성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공간 활용도가 2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계획 관리지역 땅값이 바로 옆 생산관리지역보다 통상 1.5배에서 2배 비싼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같은 관리지역인데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들 계획관리하는 걸까요? 단순히 건폐율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돈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리지역에서는 짓기 힘든 공장, 물류창고, 그리고 카페, 휴게음식점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 허용됩니다. 임대 수익을 노리거나 나중에 땅을 팔 때 공장 찾는 사장님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미래의 도시입니다. 도시가 팽창해서 땅이 부족해지면 나라는 가장 먼저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킵니다. 땅의 신분이 상승하는 1순위 후보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2.2장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별 3개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돈 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리지역에서는 짓기 힘든 공장, 물류창고, 그리고 카페, 휴게음식점 등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부분 허용됩니다. 임대 수익을 노리거나 나중에 땅을 팔 때 공장 찾는 사장님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뜻이죠. 둘째, 미래의 도시입니다. 도시가 팽창해서 땅이 부족해지면 나라는 가장 먼저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킵니다. 땅의 신분이 상승하는 1순위 후보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2.2장에서도 계획관리지역에 별 3개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계획관리지역이면 다 된다. 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아닙니다.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공장 설립이 전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성장관리계획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인데도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공장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비싸게 계획관리지역을 샀는데 건물을 못 짓는 최악의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전한 투자. 이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3편에서는 2025년 토지 투자의 가장 큰 함정, 바로 성장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지역이 안전한지, 이미 피해야 할 지역은 어딘지, 현실 투자 기준으로 날 것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 안개의 스케치북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 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토지 투자의 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고 덜컥 계획관리지역을 샀다가는 평생 건물을 못 짓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2025년 토지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함정, 바로 성장관리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2025년 토지 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토지 투자의 기본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면 괜찮다. 공장 부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공식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5년 현재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도지역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생겼고 그 기준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면 수억 원 손실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성장관리계획입니다. 2023년 이전까지만 해도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오케이, 공장 짓고 창고 짓고 다 됩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은 다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난개발을 막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지자체에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신규 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용도지역만 보고 샀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간단히 말해 지자체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든 세부 개발 가이드라인입니다. 과거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공장, 창고, 제조업소가 비교적 자유롭게 허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공장 난립, 기반시설 없는 개발, 민원 폭증,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두자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 결과 성장관리계획이 없거나 내용이 맞지 않으면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산 땅이 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 계획 미수립 지역, 양주시나 고양시 일부 지역처럼 계획관리지역인데 아직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공장 허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관리 방안이 없으니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겉으로 보면 계획관리지역, 가격도 괜찮고 공장 부지로 딱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없다는 건 허가 기준도 없다는 뜻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 허가는 아예 안 내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 땅을 공장 부지로 매수했다면 최악의 경우 목적 달성 불가, 토지 활용 불가, 수억 원 손실 가능. 그래서 이 유형은 투자 회피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더 교묘한 함정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땅이 주거형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내 땅이 주거형 구역으로 지정됐다면 아무리 계획 관리 지역이라도 공장, 창고는 절대 못 짓습니다. 오직 주택이나 조용한 가게만 지을 수 있죠. 공장 부지로 샀다면 망한 겁니다. 즉, 공장 부지로 매수했다면 투자 목적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계획 관리 지역이라도 주거형으로 지정되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정상적인 투자 성공 케이스입니다. 성장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내 토지가 산업형, 복합형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장 허가 정상 진행, 제조업소 신규 설립 가능, 경우에 따라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 제공, 즉 계획 플러스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이때만이 계획관리지역 투자가 성립합니다. 양평군 일부 지역처럼 산업형 또는 복합형으로 지정된 곳이어야만 비로소 공장 허가가 납니다. 심지어 이런 곳은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럼 내 땅 혹은 내가 살 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실전입니다. 다음은 수억 원을 지키는 4단계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사이트 토지 이음에 접속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소를 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봅니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란을 봅니다. 여기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글자가 있다면 반드시 지자체 도시과에 전화해서 여기가 주거형입니까? 산업형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수억 원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2025년 토지 투자의 가장 큰 함정,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들의 로망, 소액 투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남들이 길 없어서 못 쓰는 땅이라고 버린 맹지. 이 맹지를 단돈 100만 원으로 1억 원짜리 땅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 4편, 맹지 탈출의 유일한 열쇠 국어 점용어가 편에서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혹시 100만 원으로 1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 투자 고수들이 가장 즐겨 쓰는 가치 상승 전략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싸긴 싼데 사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망설이는 땅, 바로 맹지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로가 없어 쓸 수 없다고 해서 헐값에 나오는 땅 맹지. 하지만 이 맹지에도 탈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키워드는 단 하나, 바로 국어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100만 원짜리 땅이 단숨에 몇 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맹지는 위험한 땅이 아니라 원리를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되는 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맹지를 투자 자산으로 바꾸는 방법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지가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지는 한자로 눈먼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땅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지는 집도 못 짓고 창고도 못 짓고 공장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고 가격은 주변 시세의 30%에서 4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일반 땅이 평당 100만 원일 때 맹지는 평당 30만 원에도 나옵니다.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와 싸다 하고 들어갔다가 결국 평생 텃밭으로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이 땅이 싼 이유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는 시골길 옆에서 흔히 보이는 작은 도랑 물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국어의 대부분이 국가 소유, 즉 국 공유지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개인 땅을 지나려면 토지주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 공유지는 국가의 허가만 받으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맹지와 도로 사이에
국어만 있다면 국어 전용어가를 통해 합법적인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작은 연결 하나로 땅의 신분이 바뀝니다. 맹지가 도로 접한 땅으로 건축 불가능이 건축 가능으로 헐값 투자 자산. 그래서 국어를 잘 활용하면 토지 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는 사례도 전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국어 전용어가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 번째, 토지 이음에서 내 맹지 앞에 국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해당 지자체에 국어 전용어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개인 동의가 아니라 지자체 허가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허가가 나면 흉관을 묻고 덮는 간단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비용은 보통 몇백만 원 수준이고 점용료는 연 몇만 원 정도입니다. 이 작은 다리가 놓이는 순간 맹지는 도로와 연결된 건축 가능한 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이제 어떤 변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숫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초기 투자금 100만 원짜리 맹지가 국어 전용허가와 공사를 거치면 이 땅의 가치는 3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약 200%, 즉 3배 상승입니다. 평당 가격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공사비가 몇백만 원 들어가더라도 토지의 체질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아니라 가치 전환 투자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사서 해결한 뒤 판단은 전문가의 투자법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국어가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국어의 기능 유지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국어의 상태, 지자체 기준, 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맹지는 더 이상 위험한 땅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구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토지 투자 기회는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 영상이 맹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이렇게 좋은 땅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검증에 대해 다룹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샀다가 낭패 보지 않으려면 다음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겨울안개의 스케치북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토지 투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좋은 땅이라길래 믿고 계약금 보냈는데 알고 보니 건축이 안 된대요. 토지 거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서류만 믿어야 합니다. 토지 투자는 수익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절대 잃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느낌 말 중개사 설명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꾼도 99% 걸러낼 수 있는 서류 검증 4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보시면 토지 거래 사고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토지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과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토지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소유주와 설정된 근저당권, 기타 권리 관계를 상세히 보여주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의 경계, 모양,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적도와 토지 대장,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소유자 등을 담고 있는 건축물 대장. 이 4가지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토지는 절반만 검증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4서류를 어떤 순서로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땅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이 주거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모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용도 지역. 이 땅이 건축 가능한 땅인지 원천적으로 제한된 땅인지 여기서 이미 갈립니다. 둘째, 규제사항.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개발행위 제한, 보전 규제 등이 걸려 있으면 사실상 쓸 수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신분이냐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서류를 안 보고 계약하는 건 신분증 안 보고 사람 믿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건 땅의 진료기록부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 큰 병이 있으면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건 실제 소유주, 빚 즉 근저당, 기타 권리 관계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소유권 분쟁 가능성, 경매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등기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서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걸러지면 그 땅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지적도와 토지 대장입니다. 이 두 서류는 땅의 외형과 체형을 보여줍니다. 지적도에서는 경계, 모양, 도로 접함 여부를 봅니다. 특히 도로와 실제로 접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선만 닿아 있는지 여기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대장에서는 지목, 면적, 공식적인 토지 상태를 봅니다. 여기서 맹지 여부, 이상한 지목 변경 흔적이 있으면 한 번 더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인 등기부 등본을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먼저 갑구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갑구는 소유권과 관한 사항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변경 이력이 자연스러운지,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처분, 가압류, 예고등기 같은 기록이 있는지, 갑구에 이런 단어들이 보이면 이 토지는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있거나 앞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매우 위험한 매물입니다. 이런 매물은 계약금만 날리는 땅이 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싸다고, 좋아 보인다고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레드카드 매물입니다. 다음은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 전세권 등 채무 관련 권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근저당입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담보로 빚을 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저당 금액만 보고 겁을 먹거나 반대로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고 소유자가 어려운 상황이면 경매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근저당 자체보다 이 근저당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말소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말소 조건입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전에는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말소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땅은 샀는데 빚까지 같이 떠안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류와 현장의 불일치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 대장에는 전인데 현장에 집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불법 건축물입니다. 과거에는 벌금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철거와 원상 회복 그리고 그 비용까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 농지법 이후 이제는 다릅니다. 현 소유자에게 원상 회복 명령, 불법 건축물 철거 의무, 수천만 원 철거 비용 부담 의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까지 떠안게 되면 싸게 산 땅이 아니라 비싼 폭탄을 떠안은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대부분 땅을 산 사람 몫입니다. 그래서 서류와 현장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괜찮겠지가 아니라 왜 다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류와 현장이 다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 현장을 반드시 비교해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계약서 특약 작성.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현재 존재하는 불법 건축물 및 향후 원상 회복 철거 비용은 전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셋째, 원상 회복 의무와 비용 부담 구조 파악. 2025년 개정 농지법 이후 원상 회복 명령은 현 소유자에게 내려갈 수 있다는 점.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은 대부분 토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만 믿지 말고 현장 검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깨끗한데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검증 4단계를 다뤄봤습니다. 정리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용도와 규제 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서는 소유권 채무 상태 확인, 지적도 토지 대장에서는 모양, 면적, 도로, 맹지 여부 확인, 건축물 대장에서는 건물의 법적 상태 확인.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습니다. 서류에는 멀쩡한 땅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는 무덤, 불법 건축물, 배수 문제, 주변 혐오시설 같은 리스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서류와 다르면 현장을 믿어라. 현장 실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EP 6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지투자 바이블 6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토지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현장 실사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발표자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완벽한 서류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완벽하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서류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방패인 현장 실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내 돈을 지키고 투자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하는 실무적인 5가지 현장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 투자의 제일 원칙을 이 슬라이드에 담았습니다. 바로 서류와 현장이 다르면 현장을 믿어라입니다. 왜 이 원칙이 중요할까요? 지적도나 토지 대장 같은 서류는 법적인 권리 관계를 보여주지만 땅의 물리적인 개발 가능성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맹지가 아니어도 실제로는 차 한 대 들어갈 수 없는 땅일 수 있습니다. 현장 실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리스크를 놓치면 수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져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는 발품의 가치가 여러분의 투자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발품이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류 보는 법을 배웠죠? 서류가 완벽하면 바로 계약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서류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를 구해줄 현장 실사 이야기입니다.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함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도로 단차의 함정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내 땅에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오, 맹지 아니네. 좋다. 하고 계약하는 순간 여러분은 큰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포크레인을 끌고 가보면 실제 도로는 내 땅보다 1.5m, 심지어 2m 이상 높게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접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단차를 해결하려면 흙을 채우는 성토 작업과 옹벽을 쌓는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해 땅값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서류상의 접함이 아닌 실제 차량이 스무스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사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고 투자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현장 실사 5대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 항목은 단순히 땅의 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도로의 단차 및 진입성. 방금 설명드린 도로의 높이 차이와 차량 진입 가능 여부입니다. 둘째, 혐오시설,
지도 앱에는 나오지 않는 냄새와 소음 같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셋째, 물리적 조건인 경사도, 개발 허가의 핵심 기준인 땅의 경사도입니다. 넷째, 인프라, 전기, 수도 같은 기반 시설의 인입 거리와 비용 문제입니다. 다섯째, 분묘나 무덤 유무, 토지 투자의 최대 복병인 숨겨진 리스크입니다. 이 5가지 항목을 하나씩 짚어보며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제 도로의 단차와 차량 진입 가능성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엘러베이션 높이 차이, 즉 단차 확인입니다. 도로와 내 땅이 높낮이가 개발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1.5m 이상 단차가 나면 대규모 토목 공사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줄자를 이용해 높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액세서빌리티 진입로 확보와 회전 반경입니다. 특히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지, 폭이 최소 4m 이상 확보되는지, 회전이 가능한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충분한 너비와 각도가 확보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좁은 진입로는 개발 허가 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세 번째, 커넥티비티 주변 도로 흐름입니다. 내 땅 앞 진입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진입로가 메인 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교통 흐름이 막히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베러퍼케이션 법정 도로 vs 실제 도로입니다. 반드시 법적 도로 vs 실제 도로를 대조해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타인의 사유지를 관습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현황 도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도로 리스크는 치명적입니다. 반드시 지적도와 현황을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기서 실수하면 나중에 그 도로가 막혀버려 말 그대로 0% MAP RLIANC 지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100% 현장 검증을 통해 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혐오시설입니다. 지도 앱에는 축사, 특정 공장, 악취, 소음 강도 같은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혐오시설 파악은 축사, 공장, 고압선 등 주거 및 개발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특히 냄새와 소음의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인근 축사 공장, 고압선 등 주거 개발을 방해할 요소를 눈으로, 코로, 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축사 냄새는 바람 방향에 따라 다르고 공장 소음은 밤에 가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낮과 밤에 각각 방문하여 환경적 요인을 직접 체감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 측정 앱 등을 활용하여 좀 시끄러운 것 같네가 아니라 몇 데시벨인지 수치화해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즉,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리스크는 개발 후 토지의 가치와 직결되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 물리적 조건, 즉 경사도입니다. 특히 25도 이상 경사에서 발생하는 개발 제한 리스크입니다. 첫째, 법적 규제와 물리적 한계입니다. 경사도는 토지 개발 허가의 핵심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경사도 25도 초과 시 개발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땅은 토목 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수익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둘째, 정밀 측정 도구 활용입니다. 정밀 측정 도구 활용이 필수입니다. 눈대중으로 보지 마십시오. 눈으로 보기엔 완만해 보이는데 이런 감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스마트폰 경사계 앱을 켜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실제 가용 면적 산출입니다. 경사가 심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실가용 면적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경사도가 높을수록 옹벽 설치 및 성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수익성을 위협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경사도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수익성 변수입니다. 네 번째 체크포인트는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거리입니다. 인프라의 거리는 곧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먼저 전기 인입부터 보겠습니다. 한전 규정상 기본거리 보통 약 200m를 초과하면 인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전봇대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내 땅까지 끌어오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지 현장에서 가늠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연결성입니다. 수도관이 부지 인근까지 들어와 있는지, 배수를 위한 국어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인프라가 멀수록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예상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장에서 인프라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인입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 체크리스트는 토지 투자의 최대 복병이자 치명적 리스크인 분묘 확인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별의 어려움입니다. 분묘의 위험성은 눈에 안 보이는 권리, 즉 분묘기 직권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조상 묘가 내 땅에 있으면 단순히 치우면 되지가 아니라 법적 권리 관계가 따라옵니다. 식별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름철 풀이 우거지면 봉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간과하기 쉽습니다. 산에 나무밖에 없네 하고 샀다가 겨울에 무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는 이장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연고자를 찾아야 하고 합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이 길게는 수년씩 끌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묘기 직권의 위력입니다. 내 땅에 타인의 묘가 있으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고 개발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토지 가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 결함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야의 경우 능선과 양지 바른 곳을 중심으로 땅 구석구석을 직접 걸으며 숨겨진 묘지가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분묘 발견 시 반드시 계약 특약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묘 발견 시 이장 책임과 비용은 누구 부담인지, 허가 불허 시 계약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글로 박아두는 겁니다. 그럼 임야는 언제 가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겨울과 이른 봄입니다. 왜 이 시기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풀이 죽고 나뭇잎이 떨어진 시기라야 땅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우거진 숲풀은 지형의 굴곡, 바위 노출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숨겨진 무덤을 완벽하게 가려버립니다. 이 시기에 가면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잘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숲풀에 가려져 있던 분묘 식별이 훨씬 쉽습니다. 둘째, 실제 경사, 바위 노출 상태, 구덩이 등 지형이 정확히 눈에 들어옵니다. 셋째, 인접 토지와의 경계, 현황 도로 상태를 파악하기가 수월합니다. 이 파트의 프로팁은 문장 하나로 정리됩니다. 여름에 본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최종 계약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겨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토지 투자의 정석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현장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서류는 참고용일 뿐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 단차, 혐오시설, 경사도, 인프라, 분묘 이 5가지만 제대로 체크해도 투자 실패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품이 수억 원의 리스크를 막아준다는 말의 실제 의미입니다. 전문가의 마인드셋을 가지십시오. 현장에 직접 발을 딛는 발품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수억 원의 리스크를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 보험입니다. 오늘 배운 5대 체크리스트를 들고 지금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십시오. 현장을 직접 밟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수익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장의 발품은 가장 확실한 투자 보험이다. 현장까지 다 마음에 듭니다.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이 한 줄을 안 넣으면 나중에 허가가 안 났을 때 계약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에피소드 7에서는 허가 불허시 오늘 배운 현장 실사만큼이나 중요한 내 돈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 계약금 전액 반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구, 계약 필수 특약 5가지를 다룹니다. 현장에서 리스크를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패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토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계약의 순간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은 일반 아파트 거래와 달리 복잡한 인허가, 권리관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단 한 줄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토지 투자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필수 특약 베스트 5를 중심으로 왜 이 특약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실무적 해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인허가 조건부 특약은 토지 투자 특약 중 단연코 1순위입니다. 토지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발 또는 건축을 통한 가치 증대인데 만약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그 땅은 투자자에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허가 불가능한 땅을 떠안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특약의 핵심은 인허가 리스크를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서 매수인의 건축 목적 달성 여부에 협조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약 문구의 본 계약은 매수인의 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하며 불허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매수인은 계약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토지 매매 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 특약은 깨끗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 물권은 매수인의 소유권을 위협하는 권리하자입니다. 특약의 잔금 지급 전까지 모든 제한 물권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잔금 당일 매도인의 대출 상환과 동시에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수인은 반드시 잔금 당일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고 매도인이 대출을 갚는 과정에 은행에 동행하여 말소 절차가 확실히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현장 실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묘의 위험성을 다루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분묘가 있다면 분묘 기지권 문제로 인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 특약은 이장 책임의 주체와 시기를 명확히 합니다. 핵심 문구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 지급 전까지 이장 완료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장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미이장 시 발생하는 이장 비용 및 지연 손해금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이 특약은 현장 실사에서 발견된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 투자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리스크 중 하나가 지하 폐기물입니다. 땅을 파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며 발견 시 정화 비용은 막대합니다. 이 특약은 민법상 하자담보 책임 제580조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지하 폐기물 정화 비용은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약의 폐기물 발견 시 처리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6개월간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매수인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매도인이 하자담보 면책 특약을 요구하더라도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적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길 없는 땅은 맹지이며 가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진입로가 개인 소유의 사도인 경우 해당 도로 소유자 전원의 사용 승낙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은 건축 허가의 필수 조건인 진입로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약의 사도 소유자 전원의 사용 승낙서를 잔금 전까지 제공하며 불가시 계약 무효를 명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았듯이 단 한 명의 반대로도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릴 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매도인에게 잔금 전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사용 승낙을 받아오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매수인의 투자 목적 달성을 보장하는 핵심 특약입니다. 여러분,
투자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독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아니람입니다. 정당한 특약 요구는 단순한 참견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투자자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이 특약을 요구하면 상대방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하시죠? 하지만 특약은 불신이 아닌 상호 간의 약속을 명확히 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당한 특약 요구를 매도인이 거부한다면 과감히 그 계약은 거절하십시오. 통계적으로 이런 경우 숨겨진 하자가 있을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꼼꼼함. 바로 이 마인드셋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키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안전한 투자의 시작은 명확한 특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다룬 5가지 특약은 토지 투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약을 요구하는 것은 매도인을 불신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약속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제 계약까지 안전하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서 GTX 들어온다, 신도시 생긴다 하면서 300만 원만 투자하라는 전화 받아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위험 요소인 기획부 동산과 공유지분의 함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극비 정보인데요. 여기 곧 GTX 들어오거든요. 3천만 원만 넣으시면 1억 됩니다.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보셨나요? 여러분은 방금 대한민국 토지 투자의 암적인 존재, 기획부동산의 타겟이 되셨습니다. 오늘 8편에서는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그들의 뻔한 거짓말과 절대 당하지 않는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토지 투자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 내용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내 땅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생 팔지도 개발도 못하는 감옥 같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장 악용하는 곳이 바로 기획부동산인데요. 오늘 영상 한 편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토지 사기에서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은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접근할까요? 기획부동산은 처음부터 투자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기를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항상 달콤하고 비밀스럽습니다. 사장님, 이건 극비 정보인데 곧 GTX가 들어옵니다. 3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이 됩니다. 이런 식의 말로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대박 정보가 왜 나에게까지 전화로 올까요? 현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토지 투자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함정을 파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은 어떤 말들로 사람들을 속일까요?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기획부동산의 뻔한 레파토리 하나씩 보시면서 아, 이거 예전에 나도 들어봤는데 싶으시면 이미 한 번은 타깃이 됐던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은 어떤 말들로 사람들을 속일까요?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뻔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3가지로 요약되죠. 첫째, 개발 확정됐다는 말입니다. 이미 늦었거나 근거 없는 소문일 뿐입니다. 둘째,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확인되지 않은 기업 유치설을 퍼뜨립니다. 셋째, 그린벨트가 곧 풀린다며 막연한 기대를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땅의 집원, 즉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사무실로 오셔서 지도를 보세요라고 유도하죠. 왜냐하면 집원을 아는 순간 여러분이 검색해보고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원을 숨기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들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인 공유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 공유지분의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은 바로 이 공유지분입니다. 그들이 파는 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제목 그대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내 땅입니다. 등기부에도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지분 비율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거나 건축을 하려고 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유지분이라는 구조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나 절벽 같은 땅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파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쪼개서 수백 명에게 판매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하나의 땅에 수백, 수천 명의 주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분이 1000분의 1이라면 여러분은 그 땅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각을 하려 해도, 개발을 하려 해도 나머지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결국 여러분의 땅은 평생 묶이는 감옥 같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다음은 이들의 수익 구조를 통해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은 이 구조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가격 뻥튀기입니다. 보전산지나 절벽 같은 개발 불가능한 땅을 싸게 사서 투자자에게는 곧 개발된다, 대기업 들어온다라는 말로 비싸게 파는 구조입니다. 이들은 실제 시세보다 무려 3배에서 5배 비싼 가격에 땅을 판매해서 막대한 폭리를 취합니다.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고가에 넘기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쓰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산 땅은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오르지 않고 팔 수도 없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기획부동산은 절대 투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사기에 절대 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예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에 덫에 걸리지 않는 실질적인 예방 1단계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지번을 당당히 요구하기입니다. 누가 토지 투자를 권유하면 가장 먼저 지번부터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지번을 안 준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번 안 주시면 통화 끊겠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지번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번을 받았다면 바로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개발 제한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용도 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보전 산지라고 적혀 있다면 100% 기획부동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땅은 언젠가 풀린다는 말에 속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손절하셔야 합니다. 이 토지 이음 확인만으로도 90% 이상의 사기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 1단계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이제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서 팩트체크를 확실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지번을 확인했다면 이제 2단계와 3단계로 팩트체크를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팩트체크입니다. 개발 확정됐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해당 지역 시청의 도시과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세요. 단순합니다. 거기 신도시 들어오나요? 거기 GTX 계획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금시초문인데요 라고 답하면 그 말은 100% 거짓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소유자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김모 씨 외 50명처럼 여러 명으로 되어 있다면 이게 바로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공유지분 수법입니다. 이런 땅은 싸게 주겠다는 말이 나와도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결국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기획부동산의 실체와 예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땅은 분명히 있지만 남이 먼저 전화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대박 땅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땅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먼저 샀겠죠. 투자는 항상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세무 전략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핵심 정보이니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2025 토지 투자 바이블. 오늘은 9편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이야기입니다. 토지 팔아서 2억 벌었는데 양도세로 1억을 낸다면 어떨까요? 수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는 비사업용 토지의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토지 투자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세금입니다. 땅을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완벽하게 피하는 실전 전략을 공개합니다.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떼이는 비극을 막고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을 아끼는 세무 전략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은 최소 10% 이상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토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순간 수익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유예가 없습니다. 즉, 비사업용으로 찍히는 순간 기본 세율에 더해서 10% 피가 추가되는 징벌적 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타입 A, 투기 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놓고 그냥 놔두는 땅, 즉 아무런 생산 활동 없이 방치된 토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가는 이런 토지를 투기로 보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더해서 중과세를 때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놓고 놀리는 땅은 그 자체로 투기성 자산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금만 1억 원이 나가는 정말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가는 셈이죠. 반대로 타입 B는 생산 유형, 즉 사업용 토지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토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사업용처럼 10% 중과가 붙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 세율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과 달리 토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는 별개로 비사업용으로 찍히면 여전히 10% 중과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토지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토지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놓고 방치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투기 취급을 받고 기본 세율 10% 피중과라는 징벌적 과세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 탈출법은 제촌, 작용 전략입니다. 제촌 작용은 능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바로 제촌 그리고 작용입니다. 제촌은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소만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생활근거를 갖춰야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용은 상시 농사에 종사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내 노동과 시간이 실제로 농지에 들어갔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증빙이 중요합니다.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비료농자재, 구매 영수증, 작업하는 사진과 같은 자료를 꾸준히 모아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연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을 넘는 해는 작용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감면 요건을 설계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8년 이상 충족하면 농지 8년. 제촌작용 감면을 통해 양도세를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10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농지 투자에서 증빙 관리 하나로 억 단위 세금이 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를 사업용으로 만드는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농지 다음으로 골치 아픈 나대지와 잡종지 이야기입니다. 건물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 이 땅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무조건 사업용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 어떡하죠? 가장 좋은 건 건물을 짓는 것이지만 돈이 많이 들죠. 핵심은 건물을 짓지 않고도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전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용도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실제 사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세금 계산서 발행, 재산세 별도 합산 과세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사업용 토지 인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토지분이 별도 합산으로 부과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바로 세법이 당신의 땅을 사업용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리해야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할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들에서 사업용 토지 인정받는 법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바로 세금은 수익의 일부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그냥 내야 하는 돈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세는 곧 수익 극대화의 마침표입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절감액이 여러분의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취득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사업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증빙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좋은 땅을 싸게 샀어도 결국 세금으로 다 토해내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금은 수익이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비용이며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돌리는 절세 전략이 곧 수익 극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세금은 수익의 일부가 아니라 비용입니다. 줄일수록 여러분의 순수익은 커집니다. 자, 지금까지 시즌2를 통해 토지 투자의 기초부터 사기 예방, 세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다음 시편은 시즌1의 마지막 회입니다. 도대체 내 땅은 언제 팔아야 가장 비쌀까? 토지 투자의 활용점정, 매도 타이밍의 예술. 개발 호재 5단계 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안개의 스케치북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싸게 샀더라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른다면 그 수익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에 꽂히자 예술이라고 불리는 매도 타이밍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025 토지 투자 바이블 에피소드 10번째 주제로 바로 토지 가격 상승의 5단계와 GTX 노선별 매수 매도 타이밍 이야기입니다. 개발 호재가 발표된 순간부터 완공까지 토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상위 10% 투자자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GTX 주변 땅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는지 감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토지 가격은 개발 호재에 따라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우리는 이걸 5단계로 나눕니다. 각 단계별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이 다릅니다. 이 5단계를 이해하셔야 지금이 무릎인지 어깨인지 아니면 이미 머리 꼭대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계획 및 구상 단계입니다. 주로 선거철에 나오는 공약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썰이나 루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실현 확률 10% 미만입니다. 정보가 확실하지 않고 정치 변수도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초보 투자자는 2단계에서 매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2단계 타당성 조사 단계입니다.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뭔가 될 것 같죠? 여기서 사업성이 없다고 나오면 아예 백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부 선행 투자가 들어오면서 슬슬 가격이 꿈틀거리긴 하지만 리스 대비 기대 수익이 애매한 구간입니다. 정보력과 분석력이 상당히 받침되지 않으면 2단계 역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여전히 리스크가 큰 구간입니다. 3단계 기본계획 고시 단계는 집중, 별표 5개 치세요. 바로 여기가 매수 최적기입니다. 국가에서 확정 도장을 찍은 겁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노선이 확정되죠.
여기서부터는 큰 틀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바로 이때가 무릎에 살아의 실전 구간, 매수 최저기입니다. 가격이 본격 폭등하기 직전이라 아직 일반 대중이 완전히 달라붙기 전 단계죠. 그래서 정보는 공정문서로 명확해지고 리스크는 줄어들고 상승 여력은 크게 남아있는 구간이 됩니다. 4단계 착공 및 보상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언론 보도도 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퍼지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미 3단계에서 들어온 선행 자금은 큰 수익 구간에 들어서 있고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셈이 됩니다. 이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3단계에 사두었던 땅을 꽉 쥐고 있는 보유의 영역입니다. 5단계 완공 및 개통 단계입니다. 드디어 테이프 커팅식을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매도 타이밍입니다. 개통되면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호재라는 재료가 소멸했고 이미 가격에 기대감이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때 욕심 부리지 말고 어깨에서 파셔야 합니다. 이제 이 5단계를 GTX 노선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GTX-A 노선입니다. GTX-N은 지금 5단계, 즉 개통 임박 내지 부분 개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호재는 거의 100% 가격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상투 잡는 겁니다. 그래서 GTX-N에 대한 전략은 매도 또는 관망 쪽에 가깝다고 보셔야 합니다. 보유 중이면 차익 실현을 고민할 때이고 신규 진입은 신중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GTX-C를 보겠습니다. GTX-C는 현재 단계는 3단계에서 4단계, 즉 실시계획 수립과 착공 구간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GTX-N을 통해 이미 시장이 학습 효과를 겪었고 GTX-C는 아직 완공까지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즉 리스크는 크게 줄었지만 상승 여력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C에 대한 전략은 매수 및 보유가 핵심입니다. 물론 입지, 가격 수준, 개인 자금 상황에 따라 세부 전략은 달라져야겠지만 5단계 시계열로 보면 여전히 기회 구간에 속합니다. 자, 오늘로 토지 투자 바이블 시즌 1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시즌 2를 마무리하면서 토지 투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땅의 가치는 용도 지역이 결정합니다. 지목이 대지냐 전이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땅이 계획관리 지역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리고 2025년 투자의 핵심 함정,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땅 모양과 지목만 보지 마시고 계획관리 지역인지 성장관리 계획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를 서류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성장관리 계획도 함정이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둘째, 리스크 제거 기술입니다. 길이 없는 맹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국어 점용 허가를 통해 도로를 내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묘지가 없는데 현장에 가보니 묘지가 있다. 무조건 현장을 믿으셔야 합니다. 특히 분묘 등은 실제 현장을 발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 예방입니다. 기획부동산의 단골 메뉴 공유지분은 절대 매입 금지입니다. 나중에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인허가 조건부 특약을 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특약을 통해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허가 조건부 특약은 필수이고 서류만 믿지 말고 현장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묘, 진입로, 주변 환경은 지도만으로는 절대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말보다는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구조라면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넷째, 세금 관리입니다. 토지 투자에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맞게 되면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촌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주차장 사업 등 실질적인 사용 형태를 만들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폭탄을 피하십시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기간 동안의 세금 전략까지 같이 설계하셔야 합니다. 시즌 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의 리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즌 2에서는 기본기를 넘어선 고급 기술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법원 경매 실전 기술을 통해 경쟁 없이 반값에 땅을 줍는 고수들의 전략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 같은 특수 권리를 깨부수는 최신 판례 분석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과 PF를 활용해 자본 수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레버리지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시즌 2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짜릿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안개의 스케치북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